네, 5월 6일 아침 8시 정각입니다. 홍보사는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의 주인공 배추도사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문회 배추도사입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청문회 배추도사님. 예. 자, 그렇다면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요? 이제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네. 청문회는 아마 이달 말쯤 열릴 것 같고요, 보니까. 네. 근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천하기 전에 저희 김 전 차관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에 대한 여론 반응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이 발언이 중요했을까? 네. 신임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아야 한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네. 이 박범계 장관이 추천하기 전에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여론은 달랐습니다. KSOI가 TBS 의뢰를 받아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 국정 철학과 신임 검찰총장과 상관이 크다. 이런 인선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6명 정도인 59%는 검찰총장은 중립 유지가 필수이므로 국정 철학 공유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 검찰총장도 국정 철학을 대통령과 공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에 그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예.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거의 팽팽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게 빅데이터가 흥미롭습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이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전 법무부 차관이죠. 예. 입력을 해봤는데 좀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4월 28일, 29일 이 시점이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전혀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거론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일단 존재감이 없죠. 일단.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 서서히 한 4월 28, 9일부터 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5월 3일 지명받자마자 누구야? 김오수? 예. 누구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몰랐던 예. 이 김오수 전 법무부 장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언급량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늘어났는데 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5월 3일 지명받기 전인 5월 2일까지는 김오수 검색을 입력했을 때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가 뭔지 압니까? 뭘까요? 이성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4월 중순에도 이성윤. 예, 유승윤 지검장. 네, 예. 4월 말 5월 2일까지도 이성윤 서울지검장이죠. 그러니까 예.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더 주목을 받았는데 5월 3일부터는 이성윤 연관어가 싹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완전 사라지고 예. 법무부가 제1순위입니다. 누구지? 법무부 차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으로는 검찰개혁. 그러니까 이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검찰개혁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된다면 예. 앞으로 어떤 검찰개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기 5년차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올라가 있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연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예. 윤석열 전 총장 대비 어떻게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느냐. 예. 이끌어 나가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세 가지를 주장했거든요. 예. 신뢰, 민생, 공정. 바로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민생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김오수 전 차관 새 검찰총장 지명자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3기수가 아마 선배였죠 아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예. 상당히 늦게 네.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던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또 이제 장관들 거는 뭐 그저께 끝났고 네. 됐고 그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네. 청문회가 있는데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여론 어떻습니까?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입니다. 오늘은 예. 이제 청문회 배추도사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 예.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4월 27일, 2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적합하지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적합하다가 34%, 예. 적합하지 않다가 18%. 적합하다가 거의 2배 정도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그럼 적합한 거네? 모름 무응답이 거의 50%나 됩니다. 아 그래요. 모르겠다. 예. 나 잘 몰라. 이런 응답인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 내일 그냥 순탄할까? 순탄하지 않을까? 예.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미 청문회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청문회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그렇더라고 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청문회 무난하게 진행될까요? 돌발 변수 같은 거 없습니까? 무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총리가 되는 데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녀와 관련해서 예. 사위 또 라임이요? 펀드 예. VIP 이 펀드에 뭐 특별 관리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인데 그건 뭐 네.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하고는 또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김부겸과는 네.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문회가 김부겸 청문회가 아니라 정부와 관련된 청문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백신, 부동산 정책, 남북관계 또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죠. 예. 검찰개혁에 대한 또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와 관련된 배경 이런 집중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오늘 내일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김부겸 총리 후보자인데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네. 현 정부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주목받았던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예.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예. 상황은 달라지는데 예. 추미애 전 장관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모두 이제 대통령 관련 국정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는 이미 행정안전부 네. 장관 시절에 네. 장관이 될 때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보이는데 예. 김부겸 개인보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또 보수 야당 쪽에서 노리는 건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또 경북 상주 출신에다가 예. TK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 TK 민심이 여당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탈을 원천 차단하겠다. 아, 예. 그다음에 국정 현안을 두들겨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또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용어가 MZ 세대입니다. 네, 네. 밀레니엄 세대인 네. 또 제네레이션 세대인 2030 세대의 민심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과 포석으로 이해됩니다. 예, 김부겸 후보자의 어떤 TK의 어떤 정체성은 좀 희석을 시키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쪽 가보시죠. 네. 이제 먼저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다 뽑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은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네. 이 대표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 김기현 의원으로 결정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남 쪽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1일 여론조사 PNR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응답자의 18%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18%가 네. 나경원 전 의원이요? 주호영 예. 이 예. 대표 대행이 주목을 받아왔거든요. 아니, 주호영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주호영 지금 대표 대행은 예. 13.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4.6%포인트 더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네.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5.9%, 예.
그다음에 주호영 대표 대행이 22.8%.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예. 전 원내대표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유리하겠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당심입니다. 예. 당심이 70%이기 때문에 어. 이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또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얼마 전까지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원은 영남 쪽 당원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년의 지방선거의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는 오히려 그래도 재보궐선거 때 성과를 봤다. 예. 승리를 가져온 주호영 이 대표 대행 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각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남권 좀 배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원들의 생각은 다를 다르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MZ세대 언급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해서 이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율 뭐 많이 내려간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MZ세대라고 MZ 이야기를 세대? 하는데 예, MZ세대. MZ세대가 1980년대 예.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20, 30대입니다. 예. 네. 항보선 앵커와 예. 배추도사도 MZ세대입니다. 그걸 뭐 이렇게 무슨 비밀인 것처럼 밝히시고. 네네, 아닙니다. 예. 대단한 항보선 비밀 아닌데. 앵커와 네. 배추도사는 예. 마징가 Z세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MZ세대. 죄송합니다. 예, 예. 방송사고는 아닙니다. 아, 예, 예. 네. 저도 좀, 예. 네, MZ세대의 지지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자세 조사로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직후에 20대, 30대 지지율입니다. 정확하게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 20대 지지율이고요. 30대 지지율인데 항보선 앵커께서는 그 당시 20, 30대 지지율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네. 얼마였죠? 20대 94%, 아이. 30대 94%였는데 예. 최근 조사인 4월 13일에서 15일 조사에서는 예. 20대 27%, 네. 30대 33%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대 그 수에 맞게 줄어들었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2030 세대 지지율 회복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차기 예. 대선은 MZ세대가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린 이념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2030 세대에 대해서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 것. 네. 그러니까 정작 20대는 30대는 이 남자 이 여자라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는 예. 척하지 말고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성과가 없더라도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마지막 임기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 이전에 30% 법칙 그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황추세 법칙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요? 예. 예. 네네. 출발세 아침 법칙이 되고 있는데 30%의 법칙은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상이면 그런 대로 정권 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3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상당히 또 두려워집니다. 이번 조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이 야권 쪽으로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가 거의 60% 가까이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같은 P&R 리서치의 조사,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 결과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거의 60%가량으로 나타났는데 20대, 30대의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중도층에서도 예. 정권 교체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이 30%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고령층을 확대해서 60세부터 74세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7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요. 이달 27일부터는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보호자들께서는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 날짜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이 됐을 때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어르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보호자나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 1339 또는 129 또는 지자체 콜센터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송민아 기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송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요즘 암호화폐 열풍 이거 뭐 계속 지금 불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전에 보통 암호화폐는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알트코인 얘기 자꾸 들리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인 하나에 이제 7천만 원 넘기면서 예.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도지코인 뭐 이런 알트코인들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인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말하죠. 그게 바로 알트코인인데 이 알트코인이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그 화폐인데요.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3일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3,0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4일에는 11% 급등하면서 이게 3,300달러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3,97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요? 이는 미국에 있는 월마트를 앞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화폐 그러면 이더리움 이 상승세 이렇게 왜 자꾸 요즘 특히 이렇게 그런 겁니까? 네, 뭐 이 상승세가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이 상승한다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근데 이런 좀 상승세가 좀 이유가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예. 가장 큰 이유를 좀 들자면은 이제는 이제 실거래에 좀 활용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제 매체 CNBC는 이 유럽 투자은행이 1억 유로의 디지털 채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그런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는 시각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 이 화폐의 상승세는 이더리움보다 더 이제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4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해 말 종가보다도 무려 이제 877%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9배 됐네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투자자가 예. 뭐 지난해 말에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은 네. 이제 불과 몇 달 안에 877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의 뭐 초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름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코인이 서로 같은 건 아닙니다. 서로 갈라져 나오면서 새로운 그런 블록체인이 형성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 두 개의 관계처럼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관계가 또 이렇게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네네. 이것도 좀 상승세가 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자신을 뭐 도지코인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네. 뭐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도지코인도 11%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도 5위로 껑충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현재 도지코인 시총은 약 55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2조 6천억 원 수준이고요. 예. 이 금액은 이제 미국의 IT 기업인 트위터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 포드보다도 더 높은 규모입니다. 예. 이렇게 알트코인이 약진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 가상화폐 전체 비중의 어떤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 규모는 전체의 47%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이 수치는 올해 초 7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예. 반면에 같은 기간에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를 보면 10%대에서 17%대까지 오르면서 이 알트코인의 약진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9배가 오르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 뭐 주식처럼 이게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뭐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뭐 수백억 원을 좀 넣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남이 하면 뭐 예.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뭐 이런 논리가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예.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제 KDB 산업은행 또 국민연금공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모두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모두 직접 투자는 아니고요. 이제 펀드를 통한 그런 간접 투자 형태였습니다만 이게 해당 펀드들은 빗썸이라든가 또는 업비트와 같이 이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는 이제 최근까지 그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원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급변동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가치를 좀 평가절하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런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조금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바가 있던 앞서 말씀드린 이 윤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두고서 가상화폐가 그럼 도박이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의 그 거래소에 대한 그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그러면서 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모순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남양유업 사태 좀 보죠. 그 홍원식 회장이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락 된 건가? 아니면 뭐 경영쇄신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여론은 좀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회장이 사퇴를 하면 다냐 그러면서 이제 대리점주나 소비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 불가리스라는 유제품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유업 측이 이 불가리스를 마시면 마치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예. 과장을 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좀 오도했다라는 그 비판이 좀 굉장히 거세지면서 결국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눈물까지 보이는 사태와 함께 어떤 경영권 세습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남양유업은 이런 불가리스 사태로 또다시 그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경찰 수사까지도 받으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64년도에 창사를 했으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예.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 사태가 좀 명확해집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8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771억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다급해진 이 남양유업이 이런 악화된 여론을 좀 적극적으로 달래려는 그런 벼랑 끝 움직임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태를 좀 수습하려는 시점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른바 이 불가리스 사태가 불거진 지 3주 만에 굉장히 늦었죠. 수습에 나서면서 이 뒷북 수습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4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홍 회장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쇄신 방안 이건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의 그런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투명한 경영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총수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홍 회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이런 수년간에 걸쳐서 나빠진 그런 남양유업에 대한 그 이미지가 예. 단기간에 좀 개선이 되기란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인식이 강하고요. 예. 이 불매 기업의 대명사가 된 어떤 그 남양유업의 추락은 이제 2013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대리점 갑질 사태 그리고 외적화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그리고 이제 경쟁사 비방 의혹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불가리스 사태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이런 좀 악재들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폐쇄적인 가족 경영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홍 회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회사 전체의 51.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회장의 부인 그리고 동생 등 일가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은 절반이 좀 넘는 53%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이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그리고 이제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 이들은 이제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에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사회 정비도 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그리고 사회이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내이사 가운데에서 3명이 홍 회장하고 홍 회장의 모친 그리고 홍 회장의 아들 홍진석 상무 이렇게 3명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한 명은 이광범 대표여서 이사회의 3분의 2가 이제 홍 회장 사람으로 채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남영엽의 그 소비자 신뢰를 좀 회복하려면 이런 폐쇄적인 지배 구조에서 탈피를 하고 예. 경영권의 어떤 투명성을 좀 높여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남영엽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이번 그 사과의 좀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좀 보죠.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지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 보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보통 이제 매매나 전세가 많았는데 월세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네, 올 들어서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5%포인트 이상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그리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또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이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집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19만 2천여 건이었고요. 이 가운데에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그 거래량 평균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16.9%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택 유형별로 좀 살펴보자면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올 초부터 석 달 동안 전월세 거래 중에서 이제 월세 비중은 38%로 지난해에는 28%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조금 특이한 점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나 연립과 같은 주택의 월세 비중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이제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점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 수도권의 월 1월부터 3월까지 월세 비중은 37.3%로 지난해 33.5% 예. 그리고 5년 평균이었던 34.3%보다 3%에서 약 4%가량 포인트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자, 방금 전에 8시 12분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 농장 차단 방역 강화 안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4일 강원 영월군에 소재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재지역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장 공동사자 분들께서는 돼지 방사 사육을 금지하시고요.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 지역에 입산을 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상 알려드렸습니다. 황보선의 주발사 지금 3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앞서 아까 8시 14분쯤에요. 제가 예방접종 등 추진단에서 요청해왔던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이것은 그 재난방송 요청 시각이 오늘 8시 3분이었고요. 제 제한지역 그 해당 사항은 전국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다시 이번에는 그 요즘 시끄러운 그 메갈리아 그 손모양 이슈 이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메갈리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급진적 이 페미니스트들을 요즘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그 손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퍼지면서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더더뉴스에서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첫 출연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성 기자 지금 일하시는 데가 뉴스톱이죠? 네, 팩트체크 뉴스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네. 팩트체크가 강점인 네. 언론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더더뉴스에서
이 팩트 중심으로 해서 체크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 그 각종 사회 이슈들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메갈리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먼저? 이 메갈리아라는 것은요, 예. 그 메르스 게시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메르스 게시판을 줄여서 메겔 하다 메갈리아가 됐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 급진적 페미니스트, 레디컬 페미니즘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요즘에는 약간 그 미러링이라는 남성 혐오로 변질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미러링요. 예. 미러링. 예. 참 자세히 좀 미러링 뜻도 좀 알아보고요. 근데 요즘 이 메갈리아 손 모양이 지금 이게 논란인데 예. 이게 좀 뭐 그 여러 회사 홍보 이미지에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게 지난 1일이었는데요. 예. 그 편의점 GS25 아시죠? 예, 그럼요. 예. 그 GS25에서 캠핑 갈 때 이제 그 많이 먹는 식품들을 홍보하는 이벤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이 이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이 메갈리안이라는 이 커뮤니티의 로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손 모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손으로 예.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하고 이렇게 이제 그 크기를 재는 네. 요런 그 모양의 로고인데 이 로고가 그 홍보 포스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래요? 예. 그 손 모양이 뭐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이 손 모양이 예. 그 대한민국 남성의 성기 크기는 뭐 요렇게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남성을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손 모양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쓰는 이게 로고인데 이게 네.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GS25라든지 다른 예. 여러 기업에서 예. 이게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GS25 편의점 홍보 그 포스터에도 들어갔었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션몰, 무신사라는 패션몰에서도 이런 그 로고 손 모양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청의 정책 홍보 포스터에도 들어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왜 여러 이를테면 경찰청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번진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일베 생각나시죠? 예, 그럼요. 예. 일베. 예, 일간 각종 베스트? 혐오로 예. 이제 막 그 혐오 표현들 퍼날르던 그 사이트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예. 그 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일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일부 이제 넷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불리는데 예. 이런 분들이 일베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미러링의 이제 그 핵심인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너네 그 여성 혐오자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 하면 우리도 예. 똑같이 남성 혐오로 받아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러링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전에 쓰는 그 뭐 이해는 이 이런 예.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눈 맞습니다. 이겁니까?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예.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놀이식으로 출발을 했다가 예. 이거를 그 각종 혐오 표현들을 이 커뮤니티 바깥으로 갖고 나와서 여러 군데 숨겨놓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놀이 문화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업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어디다 숨겨놓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노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저 기업이나 경찰청에서 알고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는 네. 그 외주 업체에다가 이 홍보를 맡겼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뭐 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다 밝혀냈는데 예. 종로구에 있는 외주 업체인데 40대 남성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모르고 갖다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 GS25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고 썼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 처음에 포스터가 문제가 됐던 게 그 손 모양이었거든요. 소세지를 짚고 있는 손 모양. 예. 이 손 모양이 그
그 메갈리아의 손모양하고 같은 거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빚어졌고 그래서 네. 이 논란을 인지한 회사 측에서 여러 차례 포스터를 수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포스터를 수정할 때 원래 없었던 다른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예. 이 새로 들어간 다른 무늬조차도 이제 그 메갈리아 커뮤니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식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 이 이미지를 썼다라고 예.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 차원에서 뭐 회사가 의도를 갖고 한 일이냐 아니면 이 예. 포스터를 제작한 실무자의 뭐 문제이냐 뭐 이거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하여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제작했다는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미러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이거였는데. 예. 근데 여성들이 왜 이럽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그 우리 역사가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왔고, 예.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차별을 받아온,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자신들을 대변해 줄 만한 정치 세력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여성 운동들이 뭐 속 시원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위력이 커지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언권, 그리고 익명성,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럼 우리도 스스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그 분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일부 여성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예.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른바 법치주의를 표방한다는 현대 사회에서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좀 글쎄요. 다른 일반 여성들을 포함해서 예. 또 남성들한테 이게 어떤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게 문화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메갈리아 손모양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예. 그 40대고, 이 40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모습과 지금 20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어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20대들은 페미니즘 하면 이 전투적인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바로 떠올리고, 예. 40대 이상들은 페미니즘 하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남성과 여성,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런 운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좀 많이 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그러면 여성들은 전부 다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동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그 소수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좀 여지가 많이 있죠. 예. 근데 일부 말씀하세요. 이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 운동이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그 연대를 통해서 힘을 얻는 과정이 이제 사회 운동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급진적 여성주의, 이 워마드 메갈리안 이렇게 표상되는 이 급진적 여성주의는 굉장히 좀 다른 그 운동 주체들하고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거의 전방위적인 혐오, 그야말로 일베의 반대쪽에 서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성계에서 좀 입장이 좀 나옵니까? 여성계에서는 딱히 이분들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그 일부 여성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워마드 메갈리안에 대해서 일베에 대해서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세력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관련해서 또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뭐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 예, 예. 얘기는 없습니까? 그 평론가 박가분 씨라고 계신데요. 예.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 화장실이 아닌 길거리에 똥을 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울을 세워서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미러링이다. 그런데 그 옆에서 엉덩이를 내리고 함께 길거리에 똥을 누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잘못한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미러링인데 예. 지금 이 워마드 메갈리안의 행태는 그 여성 혐오를 일삼는 남성들한테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라고 이제 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부작용만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조성호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프로야구를 주름잡았던 지금은 빅리거가 된 왼손 투수 김광현과 양현종이 오늘 동시에 선발 투수로 나온 날입니다. 동시에 선발 투수로 나온다. 네네. 예.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광현 선수는 이미 등판을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아쉽게 승리를 챙기진 못했어요. 경기가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지금쯤 시작했어야 하는데 예. 어제 경기가 비가 와서 취소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블 헤더로 열리면서 2시간 15분 당겨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변수가 있었지만 잘 던졌어요. 예, 뉴욕 매치와 홈 경기에서 4이닝 동안 안타 2개, 볼넷 3개 내주고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2대1로 앞선 4회 말 공격 원아웃 1, 2루에서 감독이 김광현 타석에 대타를 내세우면서 교체됐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에 1이닝 부족하게 던지면서 시즌 2승엔 실패했지만 예. 평균 자책점은 3.29에서 3.06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까지 합쳐서 빅리그 12경기 11차례 선발로 나와서 패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양현종 선수는 오늘이 선발로는 데뷔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네소타와 원정 경기인데요. 예.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양현종 선수는 초청 선수 신분으로 스프링 캠프에 나섰고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었는데 예. 지난달 27일 빅리그에 올라와서 2차례 구원 등판한 경기가 잘 던졌어요. 그러면서 우드워드 감독 눈동장을 받았고 네. 최근 일본인 선발 투수 아리하라가 부진한 데다 손가락 통증까지 호소하면서 임시로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확인해보니 33세 65일에 등판하는 건데 예. 이게 텍사스 구단 역사상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붙박이 선발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이 가늠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랑 그 동갑 내기 아닙니까? 네, 88년생 친구예요. 네. 시즌 2승째 도전했던 김광현 선수 이제 원래 어제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세인트루이스 팀이 선발 로테이션 변화 주면서 일정이 하루 밀렸고 네. 그러면서 코리안데이가 우연히 성사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선수가 같은 날 선발로 나오는 게 92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선발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선발이요? 아무래도 아닙니까? 박찬호 선수. 네, 지난 1999년 네. 7월 23일이었는데 말씀하신 박찬호 선수 당시 LA 다저스 소속이었고 예. 보스턴에서 뛰던 조진호 선수와 나란히 선발로 나섰습니다. 예. 네, 당시 두 선수 모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같이 우리 선수들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예. 2004년도에 김병현, 서재영 두 선수는 같은 날 선발승을 올리는 첫 기록을 세웠고요. 예. 두 선수는 또 2년 뒤에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재영 선수가 승리했고요. 류현진 선수 말고는 이후로는 한국인 선발 투수 명맥이 끊기면서 한동안은 보기 어려웠는데 지난해 김광현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양현종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살아남게 된다면 예. 새 선수 나란히 나오는 모습을 보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사이좋게 승리 거두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 또 빙상 그 쇼트트랙 그 간판 심석희 선수. 네, 이분이 지금 뭐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심석희 선수 어제 첫날 경기 500m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요. 예. 출발 총성이 올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로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뭐 심석희 선수 그동안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백도 있었는데 기량이 뭐 여전하네요?
네, 부상까지 겹치면서 2년 전에 이제 태극마크를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예. 코로나19도 있었고, 뭐 국제대회를 나가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한국인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는 과정은 이제 국제대회 1위 하는 것보다 험난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 네, 지금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심석희 선수 여자 1500m 결승에선 아쉽게 김아랑 선수와 엉키면서 실격 판정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점수로는 35점을 획득해서 55점을 받은 김지우 선수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민정 선수가 34점으로 3위고요. 오늘 열리는 1000m와 1500m 슈퍼파이널 점수를 더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상위 24명이 8일과 9일 열리는 2차 선발전을 치릅니다. 똑같이 이제 4종목 500m와 1500m, 1000m, 1500m 슈퍼파이널 이렇게 열리고 합산을 점수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래요? 1위부터 5위까지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 1위부터 3위까지 선수는 이제 개인전과 단체전에 모두 나서게 되고 4, 5위 선수는 네. 이제 개주 종목 같은 단체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상호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5월 6일 목요일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